부산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특히 설날이 가까워질수록 바닷바람은 뺨을 찌르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골목 곳곳엔 고요함과 어둠이 스며 있었다. 서준호, 부산대학교병원 소아과 전문의는 늦은 밤 당직을 마치고 피로에 찌든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올랐다. 오늘따라 길이 낯설었다.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작동해 익숙하지 않은 뒷골목으로 그를 이끌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을 천천히 지나던 준호는 갑자기 시야 한쪽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린 그는 잠시 그림자를 응시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쓰레기 봉투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직업병일까?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 준호는 조심스레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을 죽인 채 웅크린 누군가의 존재가 뚜렷해졌다. 그리고 곧 그의 귀에 낮고 거친 소리가 들려왔다. 개였다. 그것도 꽤 큰 진돗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품 안에는 무엇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빛이 닿자 개의 눈이 번쩍이며 그를 경계했다. 털은 지저분했고 몸은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개는 으르렁거리며 이를 드러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하지만 개는 더 강하게 으르렁거렸다. 준호는 그제야 개가 무언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몸을 낮췄다. 그 순간 그 안에서 작고 미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기의 울음이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지금 이 상황, 이 온도, 이 환경에서 아기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보여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주 조금, 개는 몸을 움직였다. 그 틈으로 작은 이불에 감싸인 아기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작디 작은 생명.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준호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여기 아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개가 아기를 지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지만 개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오히려 아기를 더 꽉 끌어안으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약해졌고 준호는 땀을 흘리며 초조함에 휩싸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구급차 소리에 놀란 개가 아기를 해칠까 두려웠다. 도와주러 온 거야. 괜찮아. 그가 다시 개에게 말을 건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확인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진정제를 써야 할까요? 잠깐만요. 준호가 손을 들었다. 이 개는 아기를 지키고 있어요.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개와 눈을 맞췄다. 고마워. 내가 아기를 지켜줬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해. 병원에 가야 해. 놀랍게도 개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순간 준호는 개의 눈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깃든 눈빛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개는 자세를 풀기 시작했다. 아기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물러났다. 준호는 즉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들었을 때 개는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가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처럼 들렸다. 이 개도 함께 가야 합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와 강한 유대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개가 없었다면 아기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구급대원들도 동의했다. 걔는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올라탔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아기의 곁을 지켰다. 눈은 단 한 번도 아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다른 주인의 손길도 없이 가만히 대기했다. 마치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듯 밤하늘 아래 단단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어쩌면 신이 이 차가운 밤에 아주 작고 미세한 기적으로 이 새 생명을 하나로 엮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응급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기의 체온은 위험 수위까지 떨어져 있었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보온 처치와 기본 생명 유지 조치를 진행했다. 서준호는 긴장된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의료진과 협력했다. 심장은 약했지만 여전히 뛰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 사이 다른 응급실 바깥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와 의사들조차 그게의 눈빛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졌다. 거칠고 더러운 외모와는 달리 그 안에는 깊고 무거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는 듯한 눈이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의료진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온이 안정됐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준호는 그제서야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곧장 복도로 나가 달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아기는 잘 있어. 달은 여전히 아기 쪽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고 눈빛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아 달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예상했던 저항은 없었다. 달은 고개를 숙이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내가 정말 해냈어. 그 순간 준호는 이 개에게 이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어떤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건 이 개가 아기를 구했고 아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기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생명 징후도 안정적이었다. 아이는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무언가 견고한 의지를 품은 듯한 표정이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보호자가 없는데. 그 말에 준호는 문득 떠오른 이름을 입에 올렸다. 하은.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달이 있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였다. 그날 오후, 준호는 병원 행정팀에 연락해 아기와 개의 임시 보호자를 자처했다. 의료진도 동의했고 병원장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받아들였다. 아기는 아직 부모를 찾을 수 없고 개는 아이에게 강한 유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을 떨어뜨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며칠 후 병원은 달을 임시로 동물보호소가 아닌 병원 내에서 머물게 했다. 아이가 있는 병실 옆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고 달은 그곳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준호가 병실 문을 열면 다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하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으면 가만히 바닥에 앉아 그 곁을 지켰다. 간호사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하은은 점점 더 건강해졌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이며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다리 옆에 있을 때는 더 평온해 보였고 울음도 줄어들었다. 마치 이미 달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기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SNS에 공유되면서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달, 아기를 구한 개. 한밤중의 기적, 부산에서 벌어진 따뜻한 이야기. 뉴스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 두 생명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달은 순식간에 영웅견으로 불리게 되었고 하은은 기적의 아기로 불렸다. 사람들이 병원 앞에 선물과 편지를 남기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입양을 원한다는 문의까지 했다. 그러나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달과 하은이 이제 남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호할 겁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장까지 모두가 준호의 결정에 감동했고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병실 아래에서는 하은이 자고 있었고 달은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정을 느꼈다. 가족. 어쩌면 이 세상은 완벽한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은이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경찰이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측과 준호에게 아기의 유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CCTV와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을 전했다. 그동안 준호는 의료진으로서뿐만 아니라 하은의 보호자로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하은은 점점 건강해졌고 달은 여전히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려왔다. 유기 사건과 관련해 자수한 여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영. 22살, 미혼모. 병원 상담실에서 경찰과 함께 지영을 마주한 준호는 그녀의 외모에 놀랐다. 앳된 얼굴, 말라있는 체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지독한 피로와 고단함.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찰의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지영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두고 온 건 저도 괴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차분히 물었다. 아이를 그렇게 위험한 곳에 버렸죠? 지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키우던 게 다리는 제 가족이었어요. 저 혼자였고 집에서도 쫓겨났고 아이 아빠는 연락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출산했지만 퇴원하자마자 갈 곳이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밤에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인 다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준호는 말을 잃었다. 지영의 고백은 단순한 자기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 떨림, 말끝마다 묻어난 절박함은 오히려 참담할 만큼 솔직했다. 다리는 하은이 곁을 절대 떠나지 않더군요. 누가 다가오면 으르렁거리고 자신이 꼭 지켜야 한다는 듯이.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이름도 지었어요. 지우. 하지만 전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뒤엉킨 감정이 가슴을 저렸다. 분명 그녀는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과연 그녀를 돌로 칠 수 있을까? 며칠 후 병원은 언론 보도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영웅견달, 기적의 아기 하은, 그리고 이제는 유기한 엄마의 자수.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분노와 이해, 연민과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다. 어떤 이는 지영을 무책임한 엄마라 비난했고 또 어떤 이는 용기 있는 자수의 의미를 두었다. 그 와중에 준호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병원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와 법률 자문인과 함께 논의했다. 민지영 씨는 현재로선 친권을 포기한 상태이고 보호자로서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하은은 저와 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지영 씨가 아이의 삶에 다시 들어오려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달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달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지만 그 눈빛은 마치 묻는 듯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저씨? 다음 날 지영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와 단둘이 만났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왔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작은 털실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배운 거였어요. 하은이, 아니, 지우에게 전해주세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작고 허술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그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자격은 시간이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겠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흔들렸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처음으로 정리했다. 그는 단지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누군가의 잘못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싶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우린 이제 시작점에 서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 서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하은의 엄마 민지영의 얼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병실에서 평온하게 잠든 하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이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에는 여전히 겨울의 찬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멀리 항구의 불빛이 깜빡였고 도심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정말 이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감정으로 시작한 보호는 시간이 지나면 의무로 바뀌고 결국 삶의 일부가 된다. 달이 그랬듯 자신도 하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내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법률자문, 그리고 병원장의 긴급회의가 열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하은의 임시 보호자로서 정식 위탁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후 입양 절차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 병원장부터 입을 열었다. 서 선생, 정말 신중한 결정입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나 의무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아이와 유대를 맺었습니다. 달과 함께 그 아이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그 아이는 책임 이상의 존재입니다. 가족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으며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위탁 부모 등록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지영 씨가 친권 회복을 원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서류상 절차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병실로 돌아왔다. 하은은 깨어 있었고 달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달의 귀를 잡고 있었고 달은 미동도 없이 가만히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준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되새겼다. 이 둘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며칠 후 지영은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정식 면회를 요청했고 준호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하은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설어 했지만 달이 지영에게 꼬리를 흔드는 걸 보고 금세 표정을 풀었다. 지영은 놀란 듯 달을 바라봤다. 내 이름을 기억하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달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하은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엄마야. 아이의 반응은 없었지만 그 장면은 마치 무언의 인정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저도 이 아이 곁에 있고 싶어요. 매일이 아니더라도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진 않아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흔들림도 이 아이에겐 위험합니다.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다가가도 될 수 있게 그 자리를 너무 멀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간절했고 진심이었다.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이 아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 말은 묘한 평화를 만들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소유가 아닌 보호로서의 관계. 그날 밤, 지영은 병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은이란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날들, 달에게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야 했던 그 밤이 떠올랐다. 이젠 지켜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리고 병원 안, 준호는 사회복지사에게 위탁 신청 서류를 넘기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제 이 아이는 제3입니다. 그리고 달은 조용히 그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은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날은 흐리지만 따뜻한 오후였다.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드물게 햇빛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서준호는 하은을 조심스럽게 안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달이 묵묵히 걸었다. 병원 앞까지 배웅 나온 간호사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정말 행운이에요. 이 아이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하은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낮잠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잔잔히 머물러 있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미묘한 안정감. 그날 저녁, 준호의 집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어 있었다. 그는 하은을 위한 침대와 의류, 유아용품을 준비했고 달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이 집은 이제 세 사람의 공간이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하은은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고 준호는 육아에 서툴렀다. 그는 병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봤지만 정작 자신이 하루 종일 한 아이와 부딪혀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에게는 달이 있었다. 하은이 울음을 터뜨릴 때면 달은 먼저 반응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코끝을 그녀의 발등에 댔다. 신기하게도 하은은 달의 존재 앞에서 울음을 멈추는 일이 많아졌다. 밤에는 달이 하은의 침대 아래에 자리 잡았다. 때론 새벽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은이 조금만 움직여도 고개를 들어 확인하곤 했다. 준호는 달을 바라보며 여러 번 중얼거렸다.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은을 챙기고 병원에는 단축 근무로 조정된 스케줄에 맞춰 출근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보육교사가 집으로 와 하은을 돌봐주었고 퇴근 후에는 다시 셋이 모여 저녁을 함께했다. 어느 날 하은은 처음으로 또렷하게 소리를 냈다. 다. 준호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부른 것은 달이었다. 아이는 달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고 달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그의 귀를 쥐고 웃었다. 다. 그 단어 하나에 준호는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이 말로 표현된 순간이었다. 신뢰, 애정, 그리고 기억. 그 모든 것이 담긴 두 음절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그는 늘 그렇듯 손글씨로 일기를 적었다. 오늘 하은이 달이라는 말을 했다. 그녀의 첫말이었다. 그 의미를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을 품어주었던 존재, 차가운 밤 속에서 따뜻했던 존재. 달은 단지 개가 아니다. 그녀에게 다른 가족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제 이 두 생명은 삶의 이유가 되었다. 몇 주 후, 준호는 병원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환자를 대했고, 더 세심하게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했다. 누구보다 육아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보호받지 못한 생명에 대한 연민이 깊어졌다. 병원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서 선생, 사람이 달라졌네요. 아빠가 되더니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요. 한 아이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네요. 그 무렵 지영은 정기적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준호에게 하은의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몇 장의 사진을 전했다. 사진 속 하은은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나 달이 함께 있었다. 지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놓친 시간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지금은 그 아이가 행복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씩 다가갈게. 너무 늦지 않게. 이제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한 흑백으로 나눌 수 없었다. 옳고 그름, 책임과 사랑, 유기와 보호. 그 모든 것은 얽히고 설켜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은은 그 중심에서 자라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 앞 골목에는 작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준호의 일상도 어느새 안정감을 찾고 있었다. 하은은 이제 돌을 앞두고 있었고 첫 걸음마를 떼기 위한 준비를 하듯 것이를 손으로 짚으며 돌아다녔다. 달은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때론 그녀의 걸음을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다리처럼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사회복지사였다. 민지영 씨가 정식으로 양육권 회복을 신청했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단단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 회복 심사는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임시보호자인 선생님께도 출석 요청이 갈 겁니다. 아이의 정서 상태와 생활 환경, 유대 관계 등 모든 자료가 고려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하은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크레용으로 그린 둥근 얼굴과 커다란 개 한 마리, 그리고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 하은이 그린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그는 지영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통화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작정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몫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책임이라면 지금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은은 안정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의 엄마예요. 그 사실만은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아무리 자신이 헌신하고 사랑해도 하은의 출생의 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거에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내가 하은을 진짜로 위하는 게 뭘까?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다. 양육권 심리를 위한 공식 일자와 시간, 그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들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준비에 들어갔다. 하은과의 생활사진, 병원 진료 기록, 성장 발달 기록, 그리고 달과의 유대까지.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며 되새겼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게 있는 날들이었는지. 심리 당일, 법원은 조용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지영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석했고 준호 역시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았다. 판사의 입장과 함께 심리가 시작됐다. 양측의 변호사가 각각 발언을 시작했고 사회복지사의 보고서가 낭독되었다. 보고서에는 하은이 현재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보호자인 준호와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달이라는 개와의 유대는 비정상적으로 강하며 유대가 끊기면 아이에게 심리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지영의 변호사는 그녀가 그동안 치료와 교육을 성실히 받았으며 경제적 자립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지영 씨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아이의 삶에 진심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판사는 준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증언대에 섰다. 하은은 제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녀 역시 저를 믿고 의지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영 씨가 하은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전 이 아이를 소유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상처 없이 흔들리지 않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법정 안은 정적에 잠겼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며칠 후 최종 판결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지영은 준호에게 다가왔다. 저도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하은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하은을 위한 길을 택해야죠. 그날 밤, 하은은 달의 옆에서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와 가끔 꿈꾸듯 웃는 표정. 준호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게 변해도 넌 늘 이렇게 평온하길 바란다. 판결일을 이틀 앞둔 날, 하은은 평소처럼 준호와 함께 병원 근처의 놀이터를 찾았다. 그곳은 작지만 조용하고 병원 직원 가족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었다. 달도 함께였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하은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달은 하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이는 손에 작은 삽을 들고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단 몇 초였다. 준호가 전화에 잠시 응답하는 사이 달이 날카롭게 짖었고 그는 고개를 들어 놀이터를 둘러봤다. 하은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다. 하은아. 달은 이미 놀이터 밖으로 뛰어가고 있었고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다. 병원 앞 골목, 카페 뒤편, 인근 상가의 구석까지 둘러보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순찰차가 도착했고 준호는 격앙된 상태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놀이터 인근 CCTV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아이에게 다가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하은을 안아 그대로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는 하은의 실종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 부산, 기적의 아기 실종이라는 제목 아래 사람들은 분노와 걱정으로 댓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네티즌이 민지영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아이를 유기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를 비난했다. 지영은 그날 저녁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상담센터에 있었고 CCTV에도 다 찍혀 있어요. 경찰은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했고 모든 증거가 그녀의 무고함을 입증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녀를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 준호는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지영을 마주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하은이 걱정돼요. 준호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수사가 이어지는 중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하은을 안고 사라졌던 여성이 인근 정신병원에서 최근 퇴원한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녀는 몇 달 전 유산을 겪고 심한 산후 우울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퇴원 후 혼자 생활하며 사회와의 접촉을 끊었고 최근 인터넷에서 하은의 이야기를 접한 뒤 집착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즉각 그녀의 거주지로 출동했고 결국 다음 날 새벽 한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하은을 발견했다.
아이는 지쳐 있었지만 큰 이상은 없었고 옆에는 달이 먼저 도착해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달은 어떻게 그곳을 찾아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하은은 두려움 속에서도 울지 않았다고 했다. 하은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즉시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도 큰 외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낯선 환경에서 겁에 질려 있었고 심리적 충격이 분명했다. 지영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한 걸음에 하은의 병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고 안에서 하은이 달을 끌어안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날 보면 무서워할까요? 아니요. 당신이 지금 이 병실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하은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보호막이 있다고 느껴요. 그 말에 지영은 눈을 감았다. 감정이 차오르는 듯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다. 며칠 후 경찰 수사는 마무리되었고 범인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 조치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불안했고 준호와 지영 모두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그들이 함께 느낀 건 하나였다. 아이를 지키는 일은 누가 더 많은 사랑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가의 문제라는 것. 하은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병실에는 이전보다 더 고요한 공기가 감돌았다. 달은 여전히 침대 옆에 누워 있었고 하은은 자주 악몽을 꾸는 듯 잠결에 작게 흐느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머리맡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곤 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다시는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단몇 초의 틈이 생명을 얼마나 쉽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그는 몸소 체감했다. 며칠 뒤 하은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하은에게만이 아니라 지영과 준호 모두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준호는 퇴원을 앞두고 지영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흘렀다. 지영은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을 꺼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뉴스만 보고 사람들이 또 저를 욕하는 댓글을 다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지영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엔 상처와 후회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하은이를 다시 병원에서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돌아와줘서.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떨궜다. 당신은 하은의 생명을 2번 구했어요. 그 밤에 처음, 그리고 이번에 다시.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영 씨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제가 계속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믿는다고요? 저를요? 네, 저는 분명히 봤어요. 병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건 누가 연기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 말에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아이를 떠나게 만든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숨 쉰 적이 없어요. 저는 하은에게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부모가 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가까이 있을 수는 없을까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안정과 사랑을 주는 거라고. 우리 둘이 함께 지켜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쌓는 일. 며칠 후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지영도 함께였다. 그녀는 방문자 신분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그곳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다. 하은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익숙한 향기와 목소리에 반응했다. 다른 지영에게 다가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것은 오래전 주인을 향한 인사이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신호였다. 하은은 달을 따라 지영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은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엄마야. 아이의 반응은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지영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만졌다. 지영은 그 손길에 숨을 삼켰다. 그것은 말없는 용서였고 아이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접촉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거실에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달과 함께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영은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 광경은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더 특별했다. 그는 생각했다. 완벽한 가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만들어가는 가정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용서에서 비롯된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다. 하은이는 돌아왔고 지영 씨도 돌아왔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시간 속에서 조금은 더 단단해졌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 후회와 오해가 결국 이 자리에 모여 하나의 작은 평화를 만들고 있다. 가끔은 생각한다. 우리가 가족이 된 건 우연일까? 운명일까?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가정법원 304호 법정. 그날 법정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방청석에는 병원 동료 몇 명과 사회복지사, 아동발달심리사가 자리하고 있었고 준호와 지영은 나란히 법정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 아이의 삶을 결정할, 어쩌면 그 누구보다 중대한 순간이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자 정적 속에 법정이 문을 열었다. 본 재판은 미성년자 하은 양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결정과 관련된 최종 심리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분했다. 그는 앞에 놓인 두꺼운 자료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수개월 동안의 관찰 보고서, 아동 발달 기록, 준호와 지영 양측의 양육 환경 평가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판사는 천천히 내용을 낭독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제출한 평가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은 양은 현재 위탁 보호자인 서준호 씨와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 중인 반려견 달과의 관계 또한 치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생물학적 어머니 민지영 씨는 회복 이후 지속적으로 자기 반성과 부모 교육에 임하며 정기적인 상담을 이어왔고 아동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회복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음이라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재판은 양육 자격을 두고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 역시 진지한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았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방청석의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본 재판부는 이례적이지만 본 사건의 특수성과 모든 당사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의 입가로 쏠렸다. 서준호 씨는 하은 양의 법적 보호자 자격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양육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민지영 씨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인 방문 및 부분 양육 참여를 허가받습니다. 즉, 본 법원은 공동 양육이라는 방식 아래 이 아이가 두 사람의 책임과 보호 속에서 성장하도록 결정합니다. 법정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다. 그동안 가족법에서 보기 드문 형태의 양육권 분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결정은 하은 양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 개인의 감정보다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지영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겨울에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옆에 서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어요? 준호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렇게 되길 바랐어요. 하은에게는 둘 다 필요하니까요. 지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라면 난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도 많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그 문턱을 넘은 거예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더 이상 과거의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적도 아니었고 경쟁자도 아니었다.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 아이의 인생을 함께 지켜야 할 어른들이었다. 며칠 뒤 하은은 세 사람과 달이 함께 있는 첫날을 맞이했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 없이 그저 한 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날이었다. 거실 한편에 앉은 하은은 초록색 크레용으로 네 사람을 그렸다. 그녀는 종이 한가운데에 자신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준호, 왼쪽에는 지영, 그리고 그들 옆에는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달을 그렸다. 그녀는 붉은 크레용을 꺼내 그 그림 위에 커다랗게 썼다. 우리 집. 그 단어를 본 지영은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곳은 그녀가 떠났던 집이 아니었고 새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집이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었고 늦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계절은 다시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집 앞의 나무에는 연초록 잎들이 무성했고 하은은 이제 5살이 되어 있었다. 준호의 집은 어느새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아침이면 달이 창문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고 하은은 조잘조잘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지영은 주말마다 찾아와 하은과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는 하은의 마음 속에도 이 집의 일상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준호는 병원에서도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인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동반자였다. 병원 동료들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작은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은은 마당에서 달과 함께 놀고 있었고 준호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은 부엌에서 수박을 썰며 아이의 웃음소리에 맞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하은이 달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달이 느려졌어. 정말이었다. 예전보다 발걸음이 느리고 금세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달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진 결과는 노화였다. 특별한 병은 아니었지만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고 오래 뛰거나 흥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날 밤 하은은 달의 옆에서 울었다. 달이 아파. 나랑 못 놀아. 준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다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쉬어야 해. 우리 하은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할머니처럼 천천히 걷게 될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아주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아이의 본능처럼. 몇 달이 흘렀다. 달은 점점 더 잠이 많아졌고 움직임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다른 하은이 잠들기 전까지는 꼭 침대 곁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마지막까지 자기 역할을 놓지 않으려는 듯. 그리고 어느 밤이었다. 달은 조용히 숨을 멈췄다. 별다른 고통 없이 아주 평온하게. 하은은 아침에 일어나 달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달이 별이 됐어. 그 말에 준호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잘 가, 달이야. 하늘에서 나 지켜봐줘. 달을 위한 작은 장례식이 열렸다. 하은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넣었고 편지도 썼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달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고마워. 넌 내 첫 친구고 내 가족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하은은 처음으로 별을 그렸다. 그 안에는 자신과 준호, 지영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의 커다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그 그림 위에 조심스럽게 이름을 썼다. 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달이 없는 집은 조금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은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준호는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지영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다. 어느 날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다. 아빠, 가족은 꼭 한 명의 엄마랑 한 명의 아빠가 있어야 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족은 꼭 그런 모양일 필요는 없단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돼.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집의 정의는 어느 책에도 없고 어느 기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곳에는 사랑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으며 용서와 선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마리 개의 따뜻한 체온과 한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그날 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다리는 진짜 별이 된 거지? 지영이 대답했다. 그래. 내가 볼 수 없는 하늘 위에서 항상 널 보고 있을 거야. 하은은 눈을 감으며 웃었다. 그럼 나도 별이 될래. 누구든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별. 어둠이 내려앉고 조용한 숨소리만 남은 밤. 그 집안에는 사랑의 잔향이 가득했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껴안으며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